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배웠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밑에 아래쪽을 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 신기하네. 근데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래쪽 쓰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인이 2명이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부 공유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계약서에 여기 2칸을 적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오실 때는 이제 2분 다 오시지 않고 한 분이 오죠, 한 분. 그래서 젊은 층일 때는 보통 아내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편들이 옵니다. 아내분들은 바쁘고 남편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임대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2명이잖아요, 2명. 개공이 2명. 그래서 공동중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도장을 딱 보세요, 도장. 잘 찍었죠?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이 겹치지 않게 찍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계약서 써놓은 거 보세요. 이 도장과 이 도장이 겹친다든지 이렇게 물려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안 찍혀도 괜찮아요. 쭉 겹치지 않게 쭉 찍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모양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소공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직원이요. 직원분도 이름 쓰고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찍어놨죠. 근데 직원분들 중에서 그 일 처리한 사람은 도장을 찍고, 원래 그래야 돼요. 법상. 나중에 배우셔요. 근데 이것처럼 안 찍어 놓으면 일을 했는데 안 찍었잖아요. 위반이에요. 그러면 자격정지를 받게 돼요. 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위반 사례가 실무에서는 대단히 많아요. 이것도 지금 안 찍어놨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 안 했으니까 안 찍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공이 실제 사례에서 이 소공이 남자였는데 손님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예뻤나 보죠. 이 소공이 일 처리해주면서 막 장담하면서 일 처리해준 거예요. 원래 남자가 여자 앞에 큰 소리 치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공인 남자는 우리 직원이었어요. 소공인 남자는 지금 아니지만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니까 그 장담하는 얘기를 이 손님분이 듣고 나중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고자 해요. 근데 사장은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소공한테.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근데 직원이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원 얘기는 우리가 모르지. 여기까지는 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소공이 일했네. 나한테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도장 찍어야지. 왜 안 찍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소공은 자격정지 3개월 받았어요. 그래서 일 못하게 돼서 관두고 딴 데 갔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딴 데서 일 못해요. 그럼 만약에 소공 찍으려면 자리가 있나요? 찍을 자리가? 없죠. 찍을 자리가 없잖아요. 찍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옆에 안 찍어도 괜찮아요. 여백에다 찍으면 돼요. 여기다 찍어야 돼. 겹치게 찍어 놓으면 안 된다고. 실무에 가게 되면 소공이 같이 도장 찍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일을 했으면. 일 안 했으면 안 들어가. 소공이 2명 있어. 근데 요 건은 A라는 소공이 했어. 그러면 A만 서명 날이라는 거예요. B는 안 하고. 실무에 요게 위반사항이 되게 많아서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확인설명서 봐요. 확인설명서 요 적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번에 확인설명서 부분이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 문제 정도는 예상하셔야 돼요. 중개 실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인데 요 1번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요것은 주거용 건물일 때 써주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가지가 있어요. 그때 요것은 뭐냐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그 1번 서식은. 그러니까 주거용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번이고요. 아파트. 빌라 1번 서식이에요. 단독주택 이거 다 1번 서식이에요. 상가는 확인 설명서 2번 양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1번 서식 쓸 일이 생길 거예요. 거의. 근데 상가 하시는 분들은 2번. 땅은 3번 그래요. 땅. 근데 땅 하시는 분이나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별로 없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 보면 그 대상 물건 표시란 요 1번 항목부터 쫙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보기는 그렇고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 위반 건축물 부분 나온 거 있었잖아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 없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긴 적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반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거의 위반 건축물이 없어요. 빌라나 주택일 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뭐다. 아까 무단 증축가는 그걸 써주는 거예요. 주택일 때, 빌라 같은 것일 때. 그거 하나 눈에 띄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에서는 이제 등기부호가 적어줘요, 보통.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 주택 중에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 활동할 때 누가 전세를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줄여서 주임사라고 그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체크가 돼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해당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요거.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요건 아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었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요걸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도시지역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아까 허가구역이기도 했었잖아요. 여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체크 안 돼 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얘는 아이고 깜짝이야. 얘가 과민 발언을 보이네. 얘 1번은 대장 보고줘요. 건축물 대장. 얘는 보고 적는다고요. 아까 3대 서류 있었잖아요. 권리관계는 주로 등기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4번부터 쭉 있는데, 4번부터 있는데, 여기 보면 무슨 입지. 물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물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입지입니다. 입지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입지에 여러 요소가 있어요. 입지가 뭔지 아시죠? 학교를 할 때도 배우실 거예요. 입지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입지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1등, 여러분 어떤 부동산을 살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통이죠. 1등이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라고. 1등이. 이거 또 살려야 되네. 1등이 뭐라고요? 교통. 2등은 교육이에요, 교육. 학군. 변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그 두 개 중에서 교통이 더 우선해요. 학군에 안 좋아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 가격 하락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상승기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와요. 최근에 그 인터넷 뉴스 그 나온 그 통계자를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 나왔는데 노원구나 도봉구도 많이 떨어졌더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진 데가 어디가 많이 안 떨어지냐면 서초하고 강남이 많이 안 떨어졌고요. 용산이 0.9% 떨어졌고 그래요. 근데 상대로 그 떨어진 비율 보니까 이 노원이나 도봉은 4%인가 5% 이렇게 돼요. 좀 많이 떨어졌고 용산이 0.9%.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입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지 뭐 교통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데가 분당, 일산 이런 데가
서울 안쪽에서는 또 많이 안 떨어진다가 목동. 나중에 목동은 뭐 재건축 때문에 더 올라가겠는데? 목동, 뭐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진 데가. 용산. 이렇게. 송파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닌데 한 2%대? 이렇게 떨어졌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요. 뭐 경비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세금도 적어줍니다. 요새 취득세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좀 문제예요, 솔직히. 취득세가 너무 많으니까. 어제 제가 나갔던 학원의 원장님도 지금 주택을 팔고 돈을 갖고 있는데 살려고 막상 하니까 막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 가지고 돼 있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돼요. 8% 막 12% 이렇게 되니까. 이 취득세 중과는 빨리 없애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경기 하락 국면이잖아요. 거래가 잘 안 일어나면 가격이 더 떨어지게 돼요. 거래가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좀 버티게 되는 거니까. 세금도 적어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제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뭐 도시가스냐, 주방이 아니면 인덕션이냐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게 있고요. 또 소방설비 같은 건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소방설비 갖추었느냐 이런 거 적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왔다 갔다 잘하냐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거지. 좀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현업을 하실 때는 요 아래쪽 이런 부분을 잘 적어주셔야 돼. 아이고.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요게 중요해요. 특히 뭐냐면 여기 누수 아시겠죠? 누수. 맨날 분쟁이 여기서 생겨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조건에서는 뭐 보면 일조량, 뭐 소음, 진동 같은 것도 적어주고. 자, 이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 배우셔요. 그 다음에 우리 관심사는 보수.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얼마 정도였냐면 우리는 보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아까 6억에 월세가 120짜리였어요. 그럼 보수를 받을 때 여기 120만 원에다 곱하기 100을 해요. 월세에다가. 그럼 얼마예요? 120만 원? 1200만 원? 1억 2천이야. 1억 2천 더하기 6억이에요. 더하기예요. 그럼 얼마죠? 7억 2천이지. 그러면 여기 있네. 7억 2천 곱하기 0.8% 받은 거예요. 최고로 많이 받은 거예요. 0.8이. 그러니까 시장이 막 경기가 좋잖아요. 그럴 때는 복비 받을 때도 유리해요. 막 최고로 막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팔아서 자기가 사게 만들어줬죠. 복비는 좀 많이 주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8이면 얼마예요? 한 건에 630이요. 예. 물론 여기 부가세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 포함시켜서 630.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576만 원인가 그렇게 돼요. 576만 원이니까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소 사장님들, 중개업소에서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돈을 막 50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오늘 복비도 저희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450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다 그랬을 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복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시면 저 돈값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정말 손쉽게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지 않고 애먹일 때는 끝없이 애먹이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그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예요. 정신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여서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쉽게 번다고 생각하시지.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아니고 복비 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비 수준이 최근에 요금 조정이 되면 요일 조정이 되면서 벌 수 있는 중개 보수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복비 조정되기 전에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천이었으면 지금은 3천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죠. 그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한 5천 정도 벌었다면 이제 똑같이 건수를 올려도 이제 3천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더라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왔습니다. 계약서로. 자. 한 대 치니까 말을 듣네요. 자, 요 아까 계약서 쓰는 거 요거는 했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확인 설명서까지 했고, 자 이제 그 몇 가지 좀 여러분 시험 나오는 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 봅니다. 묘입니다. 묘. 이런 묘가 이렇게 되게 약간 경사져 있네요. 보통 묘는 임야에 많이 조성을 하죠. 이런 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묘라고 그래요. 개인묘. 묘지의 종류가 4종류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묘입니다.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죠. 이 묘에 대해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개인묘는 요 면적이, 요 깔고 앉아있는 요 땅의 요 면적이 있잖아요. 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무슨 묘냐면 가족묘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여러 개가 있죠. 가족이라고 하는 건 촌수로 따지면 8촌이네. 이런 가족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100제곱미터 하는 것은 이제 평으로 따지면 30평 이하 이렇게 되고, 요거는 평으로 따지면 한 9평 남짓, 30 이하니까. 이쪽은 여러 개니까. 이게 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면적권에서 요 한 기당 면적, 요 개인묘는 전체가 30이하인데 한 기당 면적은 요 똑같이 30이하입니다. 한 기당 면적도 30이하, 전체 면적도 30이하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개인묘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개인묘로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모셔놨죠. 그건 가족묘가 아니고 개인묘예요. 그러면 여기다 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면 이거 개인묘예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30이하가 되는 거예요. 한 기당 면적도 30이하, 한 기당 면적 30이하 이렇게 돼요. 한 기당 면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묘 같은 경우는 어떤가? 가족묘는 요 한 기당 면적 있죠. 한 기당. 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예요. 더 적죠? 한 기당 면적 얼마요? 10이야. 3평 남짓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 기당. 한 기당은 10 이하 이렇게 되죠. 전체 면적은 100 이하고. 자, 묘에 대해서 봤어요. 나라에서 규제하는 거 봤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묘는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땅을 사요. 그래서 병이 땅을 사는데 여기서요.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를 해요. 여러분 중개해요. 근데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산 요 매수인은 묘를 갖다가 파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이장시킬 수 있을까? 이장? 거의 이장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묘 주인은 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거의 갖게 돼요. 그 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묘자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판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판사들이 분묘 기지권이 있어. 그러면 파내라고 못해, 여러분들. 그러면 땅을 샀습니다마는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돼요. 파내라는 소리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하겠죠?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 마음대로 파내라고 못하니까 마음대로 이용 못하잖아.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들어와?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이 부동산 사장님을 얘기해요.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야.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사장님이 뭐예요? 화살을 얻어맞게 돼 있어. 그럼 사장님은 이거 중개할 때 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중개해야 돼. 현장 조사 하셔야 된다고. 묘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장해 달라고 파내라고 얘기를 해야, 파내면 사겠다고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파내야 된다고. 그럼 왜 이게 거의 파내지 못하게 되느냐? 잘 보세요. 옛날 땅 주인이 묘자리 쓴 사람은 을이야. 을이 묘자리 썼는데 갑이 둘이 친척 관계에 있어 놓으니까 묘자리 씁시다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갑이 뭐래요? 그래라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묘자리 쓸 수 있게 되죠. 그때 그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을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을이랑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막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내라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많고요. 두 번째는 땅 주인 갑이 승낙을 안 했어. 근데 묘 주인이 밤중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묘자리 쓴 거야. 근데 땅 주인이 서울에 사니까 묘자리 썼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땅 주인이 모르고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20년이 딱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20년은 되는 순간에 생겨버려요. 그 권리가 뭐예요? 분묘 기지권. 승낙도 안 했는데 생기네. 이것도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걸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시간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묘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갑이 자기 아버님을 모신 거예요. 갑이 자기 땅이니까 묘자리 썼겠지. 그런데 땅을 팔았어. 근데 땅을 사는 사람 병이 그 땅을 사면서 묘자리에 대해서 이장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땅을 샀어. 응? 그러면 무슨 속셈이요? 이 사람은? 묘자리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상관치 않겠다는 뜻이죠. 그건 뭐예요? 이장 요구 안 하게 되면 소극적인 승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 묘 써놨다고 한다면 새 땅 주인이 파내라는 소리를 못하게 된다 이거지. 그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거의 생긴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승낙도 없는데 묘자리 썼어. 서울 살아. 근데 10년쯤 있다 내려가 보니까 묘가 있으니까 이거 누구 묘야 해가지고 막 파내라고 한 거야. 막 고함고함 지르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파내야 되지. 그죠? 파내야 되잖아. 그럼 아직 분묘기지권이 생긴 게 아니죠. 그럼 혹시 땅이 팔렸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매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경우 예외는 판매라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할 때는 잘 보고 중개해야지. 그러면 이거 묘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2만 평입니다. 2만 평. 돌아봐야 돼. 2만 평이라는 게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저 지금 땅 구해달라는 사람이 2만 평, 3만 평 이상의 땅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묘 있는지 돌아보려면 도시락 싸야 되겠죠? 그렇잖아. 배고플 거야 아마. 돌아다니려면. 그래서 해주는 거야 이게.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넘기기 전에 여기서 가만 써보자. 오, 지워졌어요. 신기해. 여기서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땅 주인이 됐는데 묘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 묘 주인이 여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 저 비석 치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묘자리 옮기라고 할 수 없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나중에 좀 시간 한 2달 있다 가서 보니까 없던 비석이 세워졌어. 자, 치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땅 주인이 치우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묘 기지권은 요 묘자리 바로 밑에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여기 치우라고 못하지. 비석 세울 수 있어. 여기다 나무 심어놨어. 심을 수 있어. 나무 뽑으라고 못해. 땅 주인이라도. 근데 몇 개월 있다 가보니까 여기 비석을 세워놨는데 여기다 세워놨네. 여기다 세운 게 아니고. 땅 주인은 치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요게 분묘기 지권이 요 묘에서 가까운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미친다는 거지 여기까지 미치는 건 아니지.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변 요 주위까지 요렇게 미친다는 거지 저리 떨어져서까지 미치는 건 아니지. 응? 막 이런 일이 다 발생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시 자 또 몇 개월 있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묘 주인이 여기다가 묘를 또 설치해놨어. 그러면 매수인 여러분이 묘 주인한테 이거 파네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왜요? 이 묘 주인한테 인정되는 것은 이 묘에 대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이 묘에 대해서. 이 묘는 아니지. 주변에 빈 땅 여기까지 미친다고 해서 여기다 또 묘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옆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쓸 건데 묘자리를 땅 주인 승낙도 없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새롭게 묘자리 쓰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됐죠? 또 한 1년쯤 있다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묘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옮겨서 요리 있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묘자리로 안 좋대. 그래서 요리 옮겼대. 돈 주고. 그러면 땅 주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지. 딸이 저리 가. 할 수 있어요? 저리 다시 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가야 돼. 왜 그래요? 만약에 묘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갖다가 이장을 해버리면 처음에 묘자리 쓸 때 구석지에 쓴다고 하니까 인정을 한 건데 세월 흐르니까 명당자리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가운데 있어버리면 알박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불이익을 크게 당하는 거 인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팔래요. 그렇죠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분묘기 지권은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또다시 새로운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능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권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묘기 지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이장을 할 수 있겠냐? 아예 그런 건 안 되고. 이거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묘는 도대체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묘자리 썼어. 막 40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 때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묘자리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식 때 오니까 상속이 이뤄지니까 누구면 잘 모르는데 묘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러면 상속받은 아들이 묘자리 쓴 그 사람한테 이제 40년 쓰셨으니까 이장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니까 다 현실적으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판례가 보니까 분묘기지권이 생겼어. 그런데 이 권리는 약속한 기간이 있을 때는 약속한 기간 동안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데 약속을 안 했어. 기간을 약속 안 했어.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묘가 남아있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영구적이래. 야, 그러면 몇 자리 쓰십시오. 그러면 후손들이 효자여서 계속 관리하고 벌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분묘가 안 없어지고 그러면 영원이야 영원. 영구적이라고. 그렇게 판례가 인정을 해요. 되게 세게 인정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몇 자리 쓰세요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 사실은. 판사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묘자리 썼죠? 그 묘는 많이 써야 60년이다.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60년으로 딱 제한돼요. 이거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묘자리 쓸 때 이 땅 주인이 이 사람 친척이에요. 그 와가지고 땅 좀, 묘자리 좀 씁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20년간 써라. 그러면 20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거의 요거예요. 거의 요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은 법으로 규제를 하더라.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묘자리 쓰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러면 땅세 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원래 옛날에는 지료를 갖다가 달라고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상대방이 줘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청구를 하면 주게 돼 있어요. 지료를. 땅세를. 그러니까 이제 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이것도 뭐예요? 판례예요. 판례. 판사가 얘기한 거라고. 지료. 실제 사건에서 보면 그 묘자리 이렇게 쓰는데 지료를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주세요. 10만 얼마 주세요. 이게 판결 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료를 주게 돼 있다. 지금은. 땅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분묘기지권자가 누리는 게 상당히 많죠. 이것저것 누리는 게 많은데 땅 주인이 누리는 것은 딱 하나죠. 거의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묘 쓰는 거 말고 자연장 한 거 있잖아요. 자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 가지, 이것도 자연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자연장까지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자연장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수목장 많이 합니다. 이거 수목장. 나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결정되는 거죠. 조그만 나무일 때는 싸고 좀 큰 나무는 비싸고 막 이런 거. 나무 종류에 따라 또 비싸고 막 되게 비싸더라고. 이거 초창기에 이거 영업하신 분 돈 많이 벌었을까요? 그게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요런 얘기 나왔거든. 수목장 얘기 나오고 막 그 하겠다고 하고 막. 그때 당시가 초창기예요. 초창기. 이건 잔디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디 밑에다가 유골을 묻어놓고 위에 표식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전부 다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자연장. 그래서 요것도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묘에 대해서만 봤잖아요. 자연장, 수목장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규제하는 내용도 많아질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방금 전에 묘에 대해서 봤죠. 그 묘와 관련해서 매년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농지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농지는 농지법을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셔요. 공법 시간에 농지법 이렇게 배우셔요. 그래서 공법 시험범위에도 들어가 있어. 공법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요. 두 문제 나온다, 참. 공법에서 두 문제 나오고, 중개 실무에서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지금 농지법 가만히 보면, 최근에 또 개정됐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근데 보통 농지법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보면 잘 안 배우시더라고. 한 1, 2월 달까지는 거의 공부 안 하더라고. 3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공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보통 보면. 농지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 농지잖아요. 농지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이 농지잖아요. 그렇죠? 농지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논이요, 밭이요, 이거? 논. 벼베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네? 논. 여기는 뭐예요? 밭. 밭대기. 전이라고 그러죠, 전. 논은 답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지목입니다. 지목. 농지인데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얘기하는데 구체로 지목상 전도 있고 답도 이게 답이에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뭐도 과수가 되죠. 그러면 이런 토지, 농지 같은 거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법에서 배우신 것도 있고 중개 실무에도 이거 잠깐 나와요. 네. 그러면 농지 중개하고 막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노란 게 농지예요, 농지.
중요한 요소 하나 봐요. 이것만 딱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농지는 아무나 농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 응?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경자가 뭐냐면 경작할 사람. 자자가 놈자자예요. 경작할 사람이 유전, 갖는다는 거예요. 가질 유자예요. 전자가 밭전자예요. 밭전. 밭을 갖는다는 원칙이에요. 이 밭이 농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경작할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등기를 가져오려면 경자, 농사 지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등기가 나서 아무리 돈을 다 줬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농사 지을 사람만 등기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규제하냐 나라에서는 농지다 그랬을 때는 농사 지을 사람인지 이걸 끊어오라고 해요. 그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해요. 이걸 끊어와라. 어디서 끊죠? 시, 구, 읍, 면장. 시구, 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한테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지을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농사 지을 사람이네? 그러면 이걸 끊어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그것이 농취증이라고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불러요. 농취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뭐요? 등기가 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 시간에도 배우시고, 뭐 공법 시간에도 배우시고, 실무에도 배우시고, 근데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왜요? 여러분들이 농지 중개할 때 이걸 소개시켜줘야 돼. 이걸 끊어오라고요. 그럼 이게 농지증 발급받은 게 어렵냐? 쉬워요, 쉬워. 요 농사 짓는 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멋지게 써가지고 갖다 내. 계획서. 그러면 통과야, 통과. 계획서가 허접해. 안 끊어줘. 계획서가 멋져. 아주 그냥. 그러면 끊어줘. 등기나. 소유권자 돼. 그리고 농사 안 지어. 그럼 그 농사 안 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들겨 패요. 왜 농사 안 짓냐고. 막 이행강제가 물리고 그러거든요. 또 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규제하긴 하는데 취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멋지면 돼? 농사 짓는 계획서가 멋지면 돼. 그럼 그 농사 짓는 계획서 어떻게 써요? 잘 못 쓰면 그 해당 그 농지 소재지에 법무사라든지 행정사한테 가서 돈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아예 그냥 딱 받아줘. 여러분 서울에 있는데 딱 받아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여러분 뭔지도 모르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하여간 뭐 농사 짓는다고 막 자세히 써놨어. 그러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농지법이 개정돼서 이 농지증 발급이 강화됐어요. 그래도 심사를 조금 꼼꼼하게 할 뿐이지 계획서가 멋지면요 끊어주게 돼 있어요. 너 나중에 농사 안 짓고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이거 발급을 지어나가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계획서가 멋지면 끊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발급 기한이 며칠이에요? 7일. 옛날에 며칠이었어요? 4일. 4일이었다가 이렇게 날짜가 늘었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꼼꼼히 좀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발급 기한이 7일로 된 거예요. 이거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말았어. 그렇죠? 아쉬워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오겠지 이제. 안 나올까요? 개정된 건데 안 낸 게 이상할 정도지. 이렇게. 그래서 농지증 요거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장 이렇게 돼 있죠. 뭐요? 면사무소 면장의 면장님. 그렇죠? 왜 안 써지지? 썼다. 면장님이 끊어주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걸 등기소에 갖다 줘야 등기가 돼. 이거 없으면 등기 안 시켜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농지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실무 활동과 관련된 법 중에서 명의 신탁을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용어예요? 아니, 괜찮아요.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혹시 들어보셨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보세요. 등기 명의요. 명의라는 게 뭐 이름이요, 이름. 등기부에 나오는 이름을 신탁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기 명의를 진짜 주인은 갑이에요. 가짜 주인은 을이에요. 여기 실제 권리자. 이건 진짜. 진짜 주인 갑이 을, 가짜 주인 앞으로 등기를 싹 돌려놔요. 등기 이름을 딱 해놓는다고.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 앞으로. 왜 그렇게 해요? 이 사람 건데 원래는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딱 해놓고 그걸 유지하면 이 사람 재산으로 잡혀서 재산이 많은 걸로 돼서 세금을 많이 물잖아요. 근데 등기 명의를 을로 싹 돌려놓으면 이 사람 재산에서 갑의 재산에서 요 재산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줄으니까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죠. 세금을 줄일 목적이죠. 그래서 등기를 딱 돌려놔. 이걸 명의신탁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재산이 많으면 하고 싶어요. 네? 또 왜 이걸 이렇게 딴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요? 돌리는 이유? 갑이 유일한 재산이야. 자기 재산이 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근데 빚이 많아. 갑이.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뭐 시간 문제죠. 나중에 자기 빚 받겠다고 이 집을 경매 넣어가지고 확 넘기겠죠. 그래버리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기 빚이지만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건 눈 뜨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채무자인데 딴 사람 앞으로 딱 등기명의를 돌려놔. 자기 재산이 아닌 것처럼 돌려놓는다고. 그러면 채권자들은 이렇게 명의돼 있는 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어렵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놓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강제 집행 당하는 거 있죠.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한다고 하는 걸 법률용어로 면탈이라고 그래요. 면탈. 면하고 탈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먼저 봤어요. 명의신탁은 진짜 주인이 가짜 주인 앞으로 등기 돌려놓는다. 왜 그러냐? 이건 세금을 줄이거나 재산을 빼돌려서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많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해요. 명의신탁. 그럼 이러한 명의신탁은 하게 해야 되겠어요? 못하게 막아야 되겠어요?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런 명의신탁은 그래서 금지된 명의신탁이 원칙이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하지 말라고 법을 딱 써놓고 나서 하면 두들겨 패요. 자기 재산인데 맡긴 사람을 신탁자라고 불러요. 용어가 나옵니다. 맡긴 사람이란 뜻이요. 남의 재산인데 자기 재산인 양 이렇게 등기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 이 받을 숫자예요. 맡아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등기 명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수탁자.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고 여기는 빌린 사람이지. 또 이제 말이 좀 이상합니다. 빌린 사람이고 빌려준 사람이고 여기는 맡긴 사람이고 맡은 사람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겨 팬다고 그랬죠. 어떻게 둘겨 패냐면 명의신탁 둘이 짠 거 둘이 약정은 짰다는 거예요. 약속이라요. 그건 무효로 하고요. 등기도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재산인데 을 앞으로 돌려놓으면 이게 금지되는 명의신탁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갑의 걸로 취급해요. 뭐 세금 많이 물려요. 갑의 채권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경매 넘기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효니까 무효는 없다는 뜻이에요. X로 쳐놨죠. 이 X칭이 뭐라고요? 무효. 무효라고 써놨잖아요. 무효. 무효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띄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지금 현재 을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건 뭐예요? 무효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상은 소유권자가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갑인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무효니까. 이게 무효인 명의시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요. 빼돌려놔도 소용없도록 만들고 형사처벌하고. 여기서 수탁자는 명의 빌려준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명의시탁이에요. 명의시탁. 명의시탁도 시험 문제가 우리 실무에서 한 문제고요. 민법에서 한 문제고요. 두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시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혼낸다. 소용없게 만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기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가 나오니까 이것을 홀라당 팔아먹는다. 병이 사요. 그러면 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다고 봐요, 법률적으로. 이런 걸 처음 법을 접하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아니, 이 사람 건데 요리 갔다가 요리 가니까 이 사람 것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 돈 주고 사긴 했어도. 왜 그러냐면 둘만 있으면 명의시탁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둘만 있으면 이게 뺏어오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걸 이렇게 뺏어올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뺏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내가 준 돈 내놔 할 거죠. 근데 여기서 뺏어가면 그래도 나은데 여기서 병이 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여러 명. 근데 만약에 몇 명이 거쳐갔건 뺏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주인은 갑이니까 그래버리면 이거 다 뒤집어져요. 그럼 앞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소송하면서 나라 이 전체가 뭐 진짜 할 일을 못하고 저 소송하면서 그냥 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밉지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다 끊어놔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뺏어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의시탁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의시탁을 했다가 제3자한테까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이런 사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이런 속사정을 알았을 때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미포션 이거 배우셨죠? 악이. 안 배우셨어요? 악의는 악한 자다 이 뜻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정을.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앉아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몰랐다. 몰랐든 알든 상관없어. 여기가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배틀에 갈 수 있어요. 병까지 오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못 뺏어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 사람 처벌받지도 않아요. 이게 무효인 명의시탁이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자. 이번에는 조금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집인데 을이 매수를 해요. 근데 을이 계약서 쓰고 잔금을 다 치렀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가져오면 이 사람 재산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재산이 많아지는 관계로 해서 세금을 많이 물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샀는데 사람을 찾죠. 자기 친척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놔요. 그 사람한테 부탁하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등기 명의를 너 앞으로 좀 해두자. 명의가 너 앞으로 되니까 너 재산이 됐으니 재산세 같은 거 나올 텐데 그건 내가 다 내준다. 그죠? 그리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내가 이것도 뭐 해줄 테니까 하면서 둘이 짜가지고 명의를 요리 돌려놔. 그러면 계약서는 요리 썼다가 등기가 요리 넘어오는데 등기 넘어올 때 이제 둘이 또 계약서를 또 형식상으로 또 쓰겠죠. 그래서 요리 넘어와.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 건데 등기명만 요리 돌려놓은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주인이죠? 신탁자고. 이 사람은 가짜 주인이죠? 명의만 빌려줬죠? 수탁자죠. 그러면 이것은 못하게 하고 싶은 명의시탁이죠? 이걸 무슨 명의시탁이라고 그래요? 금지된 명의시탁. 그게 원칙이라고 했죠? 금지된 명의시탁은 무효다. 무효가 뭐가 무효인 거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탁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딴 식으로 처벌까지 하고 소용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무효 명시탁인데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삼자간의 명시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등기부 떼면 누구 이름이 나와? 다 했어, 이제. 등기부 떼면 누구 이름 나오고 병 이름이 나오지. 그러면 이 부동산의 법률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아니라. 왜? 무효니까.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갑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잔금을 다 치렀지만 우리 이제 요거 아셔야 돼요. 일반 매매에서 잔금을 다 줬어, 매수인이. 그러면 잔금 주는 순간에 소유권자 소유권 취득해요? 매수인이? 등기 가져야 소유권 취득하거든. 그걸 아셔야 돼. 잔금을 주면서 그러니까 등기 낼 수 있는 서류를 그래서 받는 거잖아요. 등기까지 끝나야 소유권자가 되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 오늘 잔금날인데, 오늘 잔금날이에요. 잔금날인데 등기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등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 주고 샀습니다만은 등기 못 가져왔죠, 아직?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로? 법률적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갑하고 우리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무효로 할 이유가 없죠. 효력이 있는 거야, 이건 돈은. 이 사람은 팔기로 했고 이 사람은 사기로 했고 이 계약 자체는 문제 없어.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렀어, 매수인이. 그러면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고 났으니까 을이 갑보고 야, 등기 가져와 할 수 있다 없다? 잔금 다 받아먹었으니까. 야, 등기 서류 줘. 나 등기 낼 거야. 등기 가져와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여지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등기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누구? 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 이게. 그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요. 병이 만약에 등기부 때 보니까 이름이 병으로 나온다며. 홀라당 팔아먹어. 정한테. 그럼 어떻게 돼? 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한테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딱 끊어놔요, 일부러 법은. 만약에 이거 여기까지 가서 빼트려 올 수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래할 때 안심하고 거래를 못 해요. 그죠? 나는 분명히 여기 사람 등기명의인이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주인은 자기라고 하면서 뺏어가면 어떻게 제가 믿고 거래하겠어요? 그걸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로는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지금. 응? 그래서 법을 정하는, 법을 만드는 원칙 중에 보면 이런 거래 안전을 좀 보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해서 보장해 줄 것인지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보다는 이런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알든 모르든 뭐예요? 유효하다고 봐요, 등기가 넘어온 게. 그래서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관계에서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효고요, 무효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니고요. 이 사람도 아재가 아니에요. 근데 가져올 여지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이라고 썼잖아요. 일단은 갑이에요, 소유자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민법에서 중개 실면서 한참 들여다볼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자, 근데 명의신탁인데도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어요, 여러분.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다고. 명의신탁인데도 허용되는 게 있어. 깜짝 놀랐죠? 안 놀랐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다. 드물어요. 원래 명의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시대 때 생겼어요. 응? 일제시대 때 등기하는 제도가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등기하는 제도 있어요? 없어요. 응? 등기하는 제도 없잖아요.
등기 부르는 거 있을 수가 없지. 원래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그 땅은 전부 다 왕 겁니다. 개인게 아니에요. 등기하는 제도가 없지. 근데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일제시대에 뭐 했냐면 등기법을 그때 만들었어요. 등기법 할 때 그거 배울걸? 일제시대에 만들어서. 그래서 등기된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해 줄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이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까지 등기가 어디가 있어? 그냥 뭐야 그거 사극에 잘 나오는 거 문서 뭐야 이거 땅 문서 집 문서 어? 그거 갖고 넘겨주고 그래서 거래했지 뭐 등기가 어디가 있어? 응? 그게 이제 나중에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일제 시대 때는 등기해야 임자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등기를 다 했는데 종중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종중 이게 갑이라는 종중 땅이에요. 근데 등기해야 이거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종중 소유를. 그렇죠? 근데 종중으로 등기하려고 했더니 그때 법으로는 종중으로는 등기가 안 돼.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종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종손한테 개인이자 개인 이 땅에 대해서 등기 명의를 돌려놔. 등기를 해놔. A 종중.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 땅인데 등기할 때는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 놈한테 그 땅을 안 뺏기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 명시탁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흘러서 이제 보니까 종손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종손이 팔아먹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경우는 허용되는 명시탁이 될 수 있어요. 종중 나왔죠? 그 다음에 배우자.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등기를 돌려놔서 이런 거. 부부지간에는 원래 법적으로는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예요. 부부지간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 것도 내 거, 너 것도 내 거 이런 관점이잖아. 아내 관점에서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 거 내 거 관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부부지간에는 또 빼놨어. 세 번째 종교단체에 있는데 좀 복잡해 이건. 그래서 원래 없다가 종교단체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괜찮은 명시탁이에요. 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인데 나쁜 목적이 없어야 돼요. 세금을 떼먹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이런 나쁜 목적이 없을 때 한해서 그때 한해서만 허용되는 명시탁, 괜찮은 명시탁, 해도 되는 명시탁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명시탁은 세 개밖에 없어요. 대신 나쁜 목적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해놨어. 근데 남편이 막 빚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생일날 생일 선물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내 명의로 등기를 딱 돌려둔 거야. 생일 선물이야 하면서 등기 권리증을 준 거지. 아내 이름으로 딱 등기가 된 거야.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요? 남편이지.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명의시탁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부부가 재산은 별개이니까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해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떼먹거나 뭐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그런 나쁜 목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서 그렇게 해놨다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명의시탁 약정이 어떻게 해요? 유효. 등기도 어떻게 돼요? 유효. 여기서 소유자는 누구게요? 법률상 소유자? 아내가 되는 거야, 이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 아내. 남편이 아니고 아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내가 소유자가 됐는데 아내가 왜 웃으시는 거야? 팔아먹었단 말이야, 홀라당.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하도록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종손이 팔아먹었어,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팔아먹을 낌새가 보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못 팔게 해야 되겠죠?
다 했어요, 이제. 남편은 아내가 팔아먹어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못 팔게 해야 되겠죠? 못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찾아와야죠. 등기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기를? 아내가 지금 요새 낌새가 이상한데.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이 명시탕 약정이 아까 유효하다고 그랬죠? 효력이 있으니까 이 명시탕 했던 요 약정을 해지를 해요. 해지. 풀어. 명시탕 약정 했던 것을 너한테 등기 넘겨줄게 했던 약정을 뭐예요? 해지해가지고 명시탕 약정 해지해갖고 등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종중 땅도 마찬가지요. 종중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손이 요새 좀 낌새가 이상해. 안심이 안 돼. 안 돼. 자, 명시탕 해지. 등기 가져와. 이제는 지금 법은 종중 이름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중 이름으로 딱 등기해놓으면 이제 저 종중 땅을 잃을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해지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아내가 낌새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남편이 또 낌새가 이상할 수 있죠. 다른 여자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해지 내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요거 이제 부차적인 거고요. 명시탁은 딱 두 개죠 이제. 명시탁은 대부분 뭐예요? 금지되는 명시탁이에요.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 명시탁은 대부분 금지되는 명시탁이다. 다만 허용되는 명시탁이 조금 있죠. 눈꽃만큼의 눈꽃만큼 허용되는 명시탁 세 가지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그러면서 나쁜 목적이 없을 때 그때는 허용 이렇게 되는 거죠.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그 과정 나갈 때 그 뭐 11월 달, 1월 달, 근데 11월 달 과정에서 이걸 전체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민법도 좀 배우시고 해서 차츰차츰 1월 달하고 3월 달 정도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을 거의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11월 달은 좀 일부만 공부한 거예요. 그다음에 1월 달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고 3월 달 가면 끝이에요. 네, 그걸 이제 계속 5, 6, 7, 8 반복할 거니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 실무 파트 나머지를 할 텐데 다음 주가 이제 더 흥미로워요.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실무하고 직결돼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것들 나와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